법조인 만나러 출발합니다. 신중권, 신유진 변호사의 세상에 이런 면이. 네, 최고의 라인업입니다. 신중권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신중권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두 분이 함께한 게 3주 만이라고요? 와, 근데 나는 지난주에도 만난 것 같은데. 너무 식상해? 아, 그게 아니라 각인이 많이 되나 봐. 아, 너무 자주 나왔나 보네. 아니, 존재감, 중량감, 이제 그렇게 보면 됩니다. 신유진 변호사님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신유진 변호사님, 어떤 그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방송 들어와가지고 말이 끊겼는데 뭐예요? 아니, 저희가 지난번에 그 의료인의 철감 면허 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약간의 고발성으로 이제 이슈를 전해드렸으니까. 네, 의사들은 뭔 짓을 해도 뭔 잘못을 해도 의사 면허 취소되지 않는다 이런 걸 다뤘었죠. 강력 범죄에 대해서도. 네. 예. 그런데 그 다루고 나서 물론 뭐 이게 오비일학일 수도 있지만 네. PD수첩에서 2주 뒤인가 이렇게 오비락 아닙니다. PD수첩 이거 많이 보고 있어요. PD수첩에서 네. 통과되지 못했던 법에 대해서 아쉬웠던 법, 의료인에 대해서 이 면허에 대해서 취소할 수 있는 요건을 다시 넣었는데 이게 통과되지 못해서 매우 아쉽다. 이런 취지로 방송이 나갔어요. 그런데 또 PD수첩에서 후속 보도를 준비하고 있다고. 네. 그 의료인의 철감 면허에 대해서. 그렇죠. 이게 면허 취소가 안 되니까 그 면허 취소되는 그 법 제명이 몇 개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뭐 네. 의료법 위반 중에서도 네네. 그걸 하면 그걸 어떻게 하면 뺄까 하고 약간의 모종의 검사와 변호인의 거래가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는 사건이 좀 발생한 게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러니까 업무상 과시치사 사건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심지어 이거는 면허 취소 사유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왜 될 수 있냐? 왜냐하면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해서 의사가 아닌 사람을 통해서 의료행위를 하면 굉장히 큰 죄거든요. 이거는. 네네. 그래서 이 부분만 딱 빠져서 무혐의를 하고 업무상 과시치사만 기소를 했어요. 근데 그 과정에 보면 공사실 내용과 불기소 이유 내용이 서로 모순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면허는 관련된 살릴 거. 수 있게끔 그렇죠.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면허거나 아니면 병원의 영업을 정지할 만한 그런 것들은 빼고. 이게 사실 이게 굉장히 큰 거거든요. 의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뭐 나는 뭐 다른 처벌은 다 봤는데 그거는 살리고 싶었나 왜냐하면 보군요. 또 현실적으로는 또 업무상 과시치사가 그렇게 세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뭐 합의가 되거나 아니면 그렇게 되면 보통 벌금이나 아니면 집행유예가 되기 때문에 그런 집행유예를 받아도 어차피 면허 취소는 되지 않습니다. 업무상 과시치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든 그쪽으로 그러니까 의료법 위반을 적용 안 시키고 딴 거로만 하려고 많이 지금 물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정말 너무 명백해요. 제가 봐도.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후속해서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언론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계속 논의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게 결국은 면허 취소가 안 되는 것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게 아니면 그냥 공정하게 모든 걸 하면 그냥 되지. 기소해가지고 하면 되니까요. 그럼 만약에 그 신중권 변호사님이 그 판사 시절에 예. 이런 거 이제 올라왔는데 쑥 보니까 그런 정황이 포착이 돼. 그럴 때는 어떻게? 근데 문제는요. 기소를 안 하죠. 기소가 안 된 거는 저희가 어쩔 수가 없어요. 네. 화라도 내야지. 물론 그렇죠. 화는데 야 너네 왜 기소 안 하냐 이거는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말 못하겠지. 못하죠. 근데 판결문의 은연중에 제가 흘린 건 한 적이 있어요. 예전에 뭐 아시겠지 M 방송국 사장 사건을 제가 했었었는데 기소 자체가 너무 축소해서 기소를 했어요. 검찰에서. 그다음에 약식 기소 벌금으로 해가지고 약식 기소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는 그건 말도 안 된다 이거는. 그래서 정식 재판을 넘어갔고 거기서 하면서. 원래는 더 크게 처벌받아야 되는데 검사가 이렇게밖에 기소를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판결문에 쓰셨어요? 양형이에다 썼어요. 이분이 훌륭한 분이야. 그때 이거 방송하셨던 내용이에요. 예. 그때는 안 듣고 있다가 그때도 박수 쳤잖아. 안 쳤어. 그냥 흘려버렸어 그때. 이분이 유일하게 나한테 칭찬받는 게 이거라는 걸 알고. 맞아. 이건 얘기해야 돼. 힘들면 맨날 얘기해. 그럼요. 이건 진짜 박수 받아 마땅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 욕 많이 먹었어요. 누구한테? 저기 댓글로. 왜냐면 왜 그래봤자 제가 왜냐면 너무 약하게 기소를 했기 때문에 결국 할 수밖에. 그러니까 원래는 벌금이었던 걸 그때 높여가지고 저는 집행유예를 했는데 왜 집행유예냐 이것 때문에 욕 먹었죠. 사법부 이거 미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욕을 먹었다고. 저는 최대한 제가 사실은 검사도 구형을 벌금으로 했어요. 근데 그만큼 기소권이 그게 무서운 거야. 예, 그렇습니다. 혹시 그거를 도저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검사가 기소한 내용을 보니 이건 도저히 이거 한 20년 때려야 되는데 뭐 한 1년짜리를 갖고 왔어요. 네. 판사 볼 때 도저히 이건 용납이 안 돼. 이런 경우에 뭔가 다시 되돌린다거나 이럴 방법은 없어요. 없어요? 예. 와, 기소. 그러니까 물론 그 전에 불기소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통은 이제 항고도 하고 그다음 뭐 재정 신청도 있긴 한데
이게 고소 사건은 가능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고발 사건이었거든요. 검찰이 저기 그 MBC 노조인가 아마 그래서 했을 거예요. 거기서 고발 사건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재정시정까지 안 가요. 재정시정은 뭐냐면 법원에서 부혐의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판단해서 기소해라라고 하는 게 재정시정이거든요. 네. 근데 이 사건이 대상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끼리 그냥 알아서 검찰 내에서 뭐 불기소하고 항고해봤자 다시 또 이제 항고 기각, 또 기각. 그럼 끝. 네. 근데 정경진 씨 질문은 네. 그 검사의 구형과 상관없이 더 높은 선고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할수 있는 네. 건 아닌가. 그 질문까지는 미처 못했는데, 네, 그 질문도 좋습니다. 네. 네. 근데 한계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이 사실 집행유예였던 최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벌금을 구형을 했을 때 네. 최대한이 집행유예다. 그러니까 더 예를 들면 실형. 3년을 검찰이 구형을 했어요. 예. 근데 이 죄는 최소 1년에서 한 10년까지는 가능해요. 예, 예. 근데 검찰은 3년 했어요. 근데 한 10년 때릴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건 검찰은 3년만 했는데도 실제로 그런 적도 있고요. 그런 적도 그래요? 있네요. 예, 예. 그럼 검찰이 놀랍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약간 어머나! 황당해 하죠. 우리 3년 그러니까 되면 근데 약간의 그렇게 하는 거는 약간 제가 한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아무리 봐도 이거는 벌금형을 하면 안 되는 건데 벌금을 구형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만 검찰 내에 뭔가 처리를 잘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검찰이 그러니까 실수한 게 의도? 있었는데 그거를 조금 무마시키려고 구형 자체를 낮게 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엔 실수였는데 뒤에는 무마 차원에서 뭐냐면 의도네. 얘는 뭐냐면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이 됐는데 그럼 바로 풀어줘야 되잖아요. 안 풀어줬구나. 못해서 약간 늦게 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약간 그래서 제가 근데 저는 뭐 과감한 건 너희들 내부 사정이잖아. 모르겠어 나는 실형 그래서 실형해버렸어요. 박수 한번. 아니 뭐 그런. 너무 대단하시네. 이거 괜히 이상한 분위기로 흘러가는 것 같은데 아니 뭐 박수 받으려고 하는 건 이건 아니고. 저 민주화 운동 하시던 분이야. 잘 생각해. 너무 간다 이거는 너무 간다. 민주화 운동하셨던 분인데 야 실형시켜. 그러면 제가 그건 아니에요. 그런 범죄가 아니고.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런 얘기 들어보면 진짜 힘이 빠져요. 우리가 결국 이제 마지막 최후의 보루인데 근데 이렇게 저는 엉망으로 저는 근데 힘이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보루에서 빠진다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어떤 이슈에 대해서 맞아요. 문제가 있는 것을 짚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네.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 그게 계속 효과가 있어서 뭐 다른 매체에서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그건 맞습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네네네. 그거는 뭐 너무 맞는 말씀이시죠. 예. 네. 힘 빠진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확실히 판사 출신이 에피소드가 많네. 에피소드 많아. 네. 신유진 변호사 에피소드가 없어. 유일한 에피소드는 아니요. 그 사법 시험 점수. 아니요. 오늘 학번 중에서도 에피소드가 있어요. 있어요? 예. 오늘 이거 저기 외국인 해외 입양되신 분이 인지 청구를 했을 때 그 인지를 댔던 첫 번째 사건이다. 의미 있는 사건이다. 이런 그렇게 하면 나 같은 바보들이 알아듣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 한국에 살다가 네. 미국으로 이제 입양 갔는데 30몇 년 후에 나의 부모를 찾고 싶다. 예. 라고 했어요. 예. 근데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누군지는 아빠는 알았어요.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그게 참 희한하게 됐는데 한국 입양인들이 이제 나중에 부모를 찾기 위해서 DNA를 이게 좀 공유하는 그런 저기가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이분이 이제 올려놨었는데 어떤 우연찮게 이분과 사촌 관계에 있는 분의 DNA가 돼 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협조를 받아서 해봤더니만 A라는 사람이 이분의 아버지의 확률이 굉장히 높다. 와. 그래서 찾아갔는데 접촉을 했는데 저쪽에서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거죠. 그렇게 좀 그 아버지가 그러니까 어떤 간에 내가 저분의 자식이어야 뭔가를 내가 요구하거나 대화를 계속할 수 있는 뭐 어떤 권리가 생길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인지 청구가 들어간 거예요. 인지 청구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자식이 부모를 상대로 내가 당신의 자식인 거를 확인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해 주는 거예요. 그걸 인지 청구라고 합니까? 네, 그러니까 이 부녀 관계에는,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는 이게 법적으로 이거를 만들려면은 그러니까 뭐 출생신고에 의해서 부로 등록되지 않는다면은 인지라는 청구, 소송을 통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것과 또 관련을 해가지고 그 미혼 부들이 그 결혼하지 않은 미혼 부들이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엄마는 자연적인 자동으로? 사실, 출산으로 이미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 친모라는 사실이. 그렇죠. 그럼 미혼모는 네.
출생 신고가 수월했군요. 네, 그동안에. 수월하죠. 왜냐면 혼자 법에 가서?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네.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 신고는 부도는 뭐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혼인 중에는 가능하고. 근데 혼인의 출생자의 경우는 네. 모가 하도록 돼 있어요. 모. 모가 하도록 되어 있군요. 왜냐하면 엄마는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낳았으니까 그렇죠. 둘 사이에 이제 모자 관계나 모녀 관계가 이제 확실히 그건 되잖아요. 확실하고. 근데 이게 부자 관계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부자나 어디서 부녀 데려왔을 관계는.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동안 경우에는 그동안 못했었는데 2015년도에 그 사랑이법이라고 드디어 이제 개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부가 모를 모르는 경우에 가정법원 부가 뭐를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른다는 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네. 법 조항에는 모르는 경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최소한 이름은 알지 않겠냐. 그런데 그 법 조문이 좀 답답하게 되어 있는 거죠. 뭐를 모르는 경우에 이제 부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서 아니, 뭐를 몰라. 아유, 하룻밤 이렇게 잘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거 이제 애를 낳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법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뭐의 이름은 알 수 있잖아요. 최소한. 근데 거기는 모르는 경우라고 법 조문에 돼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름을 알면 모른다고 할 수 없지. 근데 모르는 경우,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뭐까지 알아야 되면 뭐의 주민번호, 이름, 그다음에 등록 기준지 까지 알아야지만 이게 출생 신고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등록 기준지를 우리가 서로 알 수가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등록 기준지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예전에 호적이요. 본적이라고 본적. 했던 거. 본적. 네.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경우에 해당되는 게 이름을 알면은 모른다고 볼 수 없으니까 뭐를 좀 더 얘기를 해봐서 출생신고를 해야지 그냥은 받아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많은 미혼부들이 그 사랑이 법으로 인해서 혼자 출생신고 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결국 못했거든요. 네. 못했다가 사실 최근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 엄마는 외국인이었어요. 그 중국인이었는데 여권이 무효화된 거예요. 2009년도에 중국과 이제 관계 그런 것 때문에 여권이 무효화됐는데 병원에 가서 출산을 했어요. 네. 아이 아빠랑 같이. 네. 그런데 이 아이 엄마를 알잖아요. 네. 이름도 알고 옆에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거를 출생신고 받아줄 수 없다. 왜냐하면 서류가 필요하다. 엄마가 또 외국인이기 때문에 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와라. 알기 때문에 모르는 경우가 아니다. 사랑이법에 의해서 출생신고를 받아줄 수가 없다라고 법원에서 거절을 했고 이게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아니 근데 이거는 네. 진짜 옛날 법 아닙니까? 왜냐면 지금은 아이랑 아빠의 DNA만 딱 하면 바로 끝나잖아요. 그게 2015년도에 네. 사랑이법에 의해서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로 열고 유전자 검사. 증명서, 네. 유전자 검사를 받아서 네. 이제 신고할 수 있는데 네. 그 뭐를 모르는 경우라는 법문이 잘못돼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대법원에서 그래서 아동이 이게 지금 지난주에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아동이 출생 등록될 권리가 기본권이다. 기본권으로. 네. 당연히 그래야죠.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랑이법에 의해서도 맹점이 있어서 아이들이 출생신고가 안 돼서 의료보험도 안 되고 전혀 네. 안 된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네. 의미가 있는 게 지금도 많다고요? 네, 지금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이제 기본권, 헌법상의 기본권이라고 지금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법률로라도 이거를 제한할 수 없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간에 지금으로서는 법이 약간 이상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법이 비록 이렇게 해가지고 뭐 다 모르는 경우에만 이게 할 수 있게 해놨지만 네. 어차피 이거는 기본권의 부당이기 때문에 법으로 이렇게 잘못돼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앞서는 위에 상위에 있는 헌법상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이게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아예 그냥 해석으로 해서 어떻게 했냐면 네. 단순히 이렇게 모르는 경우뿐만 아니라 엄마가 협조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엄마가 지금처럼 왜 이랬냐면 이 엄마 같은 경우에는 중국 국적이었는데 여권은 갱신이 불허가 됐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일본 정부로부터 난민지를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정부로 받은 여행 허가서를 갖고 이제 출입을 해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국적이 좀 애매해졌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서류를 못 떼요. 그러니까 서류를 떼서 제출을 해야 이게 가능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안 되니까 지금 못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대법원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런 헌법상의 제 기본권이기 때문에 이런 법률에 부터 이렇게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이게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보다 상위의 권리라서 충분히 이런 경우에까지 다 인정을 해줘야 된다. 네. 이렇게 천명한 거라서 굉장히 획기적인 어떻게 보면 굉장히 획기적인 판결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2015년에 만들어진 사랑이법 이거는 이제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개정이 돼야 개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개정이 필요하죠. 예,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단번에 말씀하시잖아요, 정영진 씨가 네? 뭐를 모르는 경우에 엄마 이름은 알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이름을 아는 경우에 모르는 경우로 해석할 수 있는지 이런 것 때문에 해석의 여지가 있다면 법이 좀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개정이 좀 필요하다. 네네. 사실
그 법이 개정되기 전에라도 이 지금 미혼부들이 지금 양육하고 있는 많은 아이들이 출생 등록될 권리라는 지난주에 있었던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좀 원활하게 출생 등록이 되었으면 좋겠다. 만약에 제가 오늘 집에 있는데 벨이 띵동 울려갖고 문을 열어보니까 이거 맞죠? 괜히 나올 줄 알았어. 아 이거는 현실입니다. 웃을 일이 아니요. 웃을 일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엄마 이름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런 경우 때문에. 애가 있는데 애는 정확히 나를 닮았어요. 네. 똑같아. 그렇지. 근데 엄마는 누군지 몰라. 그렇죠. 그런 경우 이거는 가능한 거죠. 사랑이 완벽하게. 이 법에 사랑의 의해서. 법에도 가능하죠. 이거는 딱 사랑이법 법이에요. 케이스야. 네. 이거 딱 이 정영진법이네. 정영진법이야. 딱 그 케이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나 이 케이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더 있기 많다는 때문에 거죠. 예. 요건 이제 21대 국회에서 개정이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중요한 지적을 또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윤 씨 참고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 준비하셨어요? 그 사실 그 양육비 사건 구하라법 잠깐 언급하고 네,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구하라법. 네. 요거 이제 저희가 한번 다뤘었는데. 네. 그래서 그 지난번에 20대에서는 이제 이게 폐기가 됐다고 했나요? 네, 그렇게 통과가 안 됐고요. 네. 사실 지금 획기적인 판례는 아닌데 그 소방관 분이 승직하셨던 그분이 이제 어머님이 내가 다 이제 상속권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상속 30여 년 만에 나타나가지고 30년 동안 연락 없던 없다가. 엄마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그럼 내가 이제 상속 좀 받아볼까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유족들이 네. 그 언니였나요? 네. 언니랑 언니하고 아버지가 네.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게 그렇죠. 돈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가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 소급해서 양육비라도 그럼 내라 이렇게 청구를 했던 거죠. 했었는데 네. 그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결론이 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1심 판결이 저희가 나왔어요. 간단하게 후속 보도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근데 그러니까 이게 이거, 사실은 네. 현실적으로 지금 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 내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적으로 어머니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으로서는 과거에 상속은 막을 수가 없으니 그러니까요. 양육비라도 해서 사실 그래서 금액도 사실은 거의 엇비슷하게 결정됐어요. 상속 받은 돈이 그래서 8천만 원만 받았는데 7,700만 원 달라고 내라고 했어요. 아마도 그 판결문에서도 지금 이렇게 그 유족급여 받는 거를 금액을 고려했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다 토해내게. 근데 만약에 받아갔는데 양육비는 못 주겠다. 버텨요.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사실은 다 압류를 하죠. 집행을, 소송을 할 때는 단일 집행. 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채권 있잖아요. 거기다가 압류를 하고서는 소송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네. 그다음에 만약에 이게 사실은 급여가 들어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계좌로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걸 몰래 빼가지고 딴 데로 이미 옮겨놨다. 그러면 이게 강제집행 면탈죄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양육비 이제 청구를 이미 해놨고 이제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이걸 자체가. 피하기 위해서 만약에 옮겨놨다, 그건 빼돌려놨다, 그러면 범죄예요. 범죄야, 그거는. 그건 또 처벌도 가능합니다. 네. 예. 근데 이분이 유족 연금을 받습니까? 네, 연금도 받아요. 그거는 또 막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건 양육비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으로서. 그래서 상속 그 자격이라는 게 네네. 우리나라 법 제도가 만들어졌을 당시가 농경 사회를 기준으로 만들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대가 많이 변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속 결격에 대해서 한번 손을 볼 부분은 있다. 네. 그래서 지금 구하라법에 의해서 뭐 구하라 씨의 뭐 모친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급 네. 입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속 결격 문제만큼은 좀 국회에서 손을 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 네. 이런 걸 다시 한번 또 언급해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 양육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자는 뭐 못 받게 하는. 그렇죠. 현저히 혜택. 네. 근데 있다고. 그게 굉장히 또 애매하다. 뭐 이런 현저히라는 것 때문에 조금 말이 좀 말이 많이 많죠. 있습니다. 네. 예. 네. 그래서 사실은 말이 많기 때문에 계속 이런 게 공론화가 돼야지 어떤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국회에서 마지막에 날치기로 아니면 막 울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청원으로 인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좀 더 계속 공론화가 돼서 네. 어느 정도까지가 현저히 혜택한 것인지 다듬어져야 네, 그렇습니다. 얘기가 돼야 되는지 네. 그런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정도로 아니요, 또 있어요. 왜 이렇게 화를 내? 시간 남았어요. 네, 다음 소식. 왜 자꾸 일찍 끝내려고 그래? 보내려고 아저씨 그래요. 판사야. 이거 판사에 물론 판사 버릇이 아직도 있어. 아니 게스트를 불렀으면은 시간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알았다. 뭐. 재미만 없어 하여튼. 이건 왜냐면 제가 이거 분통을 좀 터뜨려야 되는 분통은 터뜨려. 에피소드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또. 제가 그래서 밑밥을 깔아드리는 차원에서 네. 예, 서울역에서 묻지마 폭행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사건에서 구속영장 청구했는데 1차로는
구속 체포가 위법하다. 그래서 구속영장 발부가 안 됐고 그러면은 이제 재청구를 했어요. 다시 적법하게 청구를 하겠다. 재청구를 했는데 또 역시나 기각 됐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물론 구속 만능주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구속되어야지만 피해 회복이 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구속이 뭐 모든 사건에 있어서 뭐 필수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는데 네. 이 사건에서 구속이 기각된 사유가 입원해 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우발적인 범행이다라고 하는데 그 우발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법률가들은 우발적이라는 말을 쓰면 감경의 요소로 보거든요. 네. 근데 일반인들은 우발이라는 말에는 굉장히 위험성을 느껴요. 더 두려움을 느껴? 네. 내가 벌건 대낮에 길을 가다가 누구한테 두드려 맞아서 쓰러졌는데 나는 피해자로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그 사람은 나 조현병 나 치료받으러 가야 돼. 이러면서 병원에 있으면은 그 사람은 구속도 안 되고 그러면 국가가 나를 과연 보호해 주는 것인가? 그렇지. 분노 갑니다. 네.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분노가 일어나는데 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면 언론에서 주목하는 사건 이런 사건 오히려 차별해서 구속을 해야 되겠느냐 오히려 그냥 원래 원칙에 따라서 본인들은 이제 영장을 발부할 여부를 결정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게 이제 저는 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뻥입니까? 예. 왜냐하면 오히려 언론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건만 마치 자기네들이 공정하게 하고 있다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 사실 엄격하게 해요. 솔직히 이거 기사 안 되고 그냥 뭐 일반적으로 다른 그냥 영장 그냥 심사했으면 100% 발부예요 이거. 오히려 영장을 당한 거라고? 왜냐하면 이게 맞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 왜냐하면 똑같이 한 가지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뭐냐면 첫 번째 사건의 첫 번째 영장 기각할 때 뭐라고 했냐 긴급체포 위법하다고 그랬죠. 동일한 사안이 제가 했었어요. 제 건 발부됐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거 위법합니다. 긴급체포 요건 갖추지 못했어요. 그때 콧방귀도 안 깨요. 쳐다도 안 보죠. 쳐다도 안 봤어요. 아니 잠깐만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사회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뭔가 기사화될 것 같고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오히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오히려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사건들에서 오히려 역차별이 일어나는 거죠. 아니 그러면 이게 법 적용을 엄격하게 해서 구속영장 발부가 안 됐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기계적으로 적용을 하면은 발부가 안 되는 사안은 맞아요. 그거는 맞군요. 이걸 잘못됐다고 하긴 좀 애매하네. 이거 어렵네. 아니 제가 잘못했다기보다는 형평이 안 맞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오히려. 근데 형님 이게 좀 어렵네. 그렇죠. 그러니까 쟤네들이 내세우는 게 사실상 밖으로 얘기하는 거하고 사실 속내는 다른 거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그러면 속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속내는 왜냐면 속내는 뭐야? 왜냐면 이런 사건에서는 오히려 원래 원칙대로 하면 제대로 이제 뭐 일반 국민들은 물론 당연히 나쁜 놈들은 당연히 구속해야지 그런 거는 있지만 정서고 그건 정서지만 어떤 법 원칙에 따라서 본다 그러면 사실은 구속의 사유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간에 드러내놓고 이제 발표를 하면서 구속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건데 어차피 자기가 영장 전담 판사란 말입니다. 전문가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어떻게 보면 원칙적으로 따지면 기각해야 할 사안이 맞는 건데 오히려 그 사안에서 언론에서 딱 보고 있으니까 나는 원래 원칙대로 하는 사람이다. 뭐 주변에서 아무리 여론에서 뭐 이런 놈을 구속해다가 한들 나는 그거에 휘둘리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다음에 또 사실 서울 중앙하고 사실 다른 법원하고의 영장 판단이 많이 달라요. 서울중앙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나라 법원을 대표하는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 사실은 기각이 좀 더 많이 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원칙이 그러면 똑같이 적용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라는 그렇지는 거예요. 않고. 근데 이것 좀 애매하다. 조금 어렵긴 하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이 판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라는 게 나는 제대로 판결한다는 거 정도인 것 같은데 그러면. 아니요. 경고 왔어. 형 경고. 내가 뭘 잘못했어. 근데 그거는 단순히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중앙 법원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법원 자체. 법원에서는 우리가 원칙대로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같아. 그게 이제 그 지식인들 보통 지식인들이 이제 그런 성향이 많거든. 나는 뭐 우리 편도 공격할 수 있어라든지 나는 모든 사안을 언제나 냉철하게 볼 수 있어. 그런 어떤 선민의식, 지식인. 근데 잘 보세요. 이 기각되는 사건들을 잘 보시면 약간 달라요. 일반적인 거랑. 왜 특별한 특정 직업군이나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만 영장 기각들이 많은 게 뭐 우리 그걸 보통 유전무죄, 무전죄라고 하는데 사실 똑같은 비슷한 사안인데 이게 예를 들면
뭐 예를 들면 100억대 손실이 난 사건하고 얘는 1억대 손실이 난 사건이 있어요. 오히려 100억대 손실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해가지고 영장이 기각될 확률이 높아요. 근데 이거 1억을 사기쳤다 그러면 이건 100% 발부예요. 그래. 이게 그런 건 문제냐.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보통 법원에서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사건이 너무 많으니까 선택과 집중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선택과 집중을 결정하는 건 누구예요? 본인들이잖아. 근데 그거는 아니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서 배제된단 말이에요. 분노 간다. 이건 분노야. 왜냐면 내 사건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경미한 사건인 거예요. 되게 약국하고 사람이 관심도 없어 다른 사람들은. 그냥 구속시켜 이런 애들은. 그러니까 그냥 구속시켜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있어요. 요 하나만 여쭤볼게. 네. 자, 그럼 뭐 사람들이 주목을 많이 하고 뭐 100억대, 1000억대는 법과 원칙대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뭐 그냥 잡범, 뭐 그냥 사람들 관심 없는 애들은 다 구속시키는 거예요. 거의 다 그래요. 그거는 근데 왜 구속시키는 거예요? 그거는 왜냐면 이제 그게 편해요? 편하죠 당연히. 검찰 쪽에서 원한 거를 원하기도 하고 원하는 거대로 해주는 게 더 서로가 원하기도 하고 본인 재판하기도 편하고 여러 가지 편한 면들이 합리적 의혹. 그다음에 또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런 놈 나쁜 놈들 이제 구속하는 거에 대해서는 법감정도 이제 일반적 국방정도 똑같고 그런 거니까. 그런데 사실상 뭘 신경 쓰냐면 그 영장 전담의 경우에는 기각률을 신경을 써요. 기각률. 그러니까 옛날에는 같은 경우는 거의 기각률이 거의 없어서 영장 발부율이 90몇 %였어요. 네. 거의 뭐 그냥 뭐 신청하면 다 통과했죠. 근데 이 대부분 요즘 같은 경우에는 안 그래요. 그래서 70-80%로 유지를 해요. 유지를 해요? 그게 정답입니까? 70, 정답은 아닌데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그 정서적 정답. 뭐 정답은 아니긴 한데 그네들은 자기네들은 나름대로 그렇게 정해놓고 7, 80. 우리가 무조건 니네들이 신청한다고 해서 들어오지 않는다. 청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여러 사건들 중에서 이게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운이 좀 따르는 경우도 있는데요. 왜냐면 4건이 청구됐어요. 그러면 사실은 3건은 해주고 75% 정도는 하잖아요. 야, 개판이다 대한민국 진짜. 약간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딱 그런 건 아니겠지만 4건 있으면 한 건 정도는 어떻게 좀 기각을 했으면 해요. 왜냐면 다 발부하면 100%가 돼버리잖아요. 그렇지. 우리가 검찰 말 너무 잘 들어주는 사람들 같고. 그러니까 뭔가 하나 그래서 그때에서 다른 사건 너무 중대한 사건인데 그 중에 4개 하나 상대적으로 경미하게 껴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기각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저희들이 영장이 발부할 때 혹시나 오늘 사건들 뭐가 들어왔나 한번 봐요. 딱 봐. 그래서 딱 보면 오늘은 다 강력범이야. 야, 그럼 오늘 잘하면 가능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하고 오늘은 보니까 다 비슷비슷해. 아, 오늘 어렵겠다. 지금 정말 많은 사람들이 댓글로 야, AI가 답이다. 이런 글들을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근데 또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도 않아. 그러면 밥그릇이 깨지잖아. 그럼 결국 다 전부 다 아마 발부하게 될 수도 있어요. 100% 발부. 왜? 왜냐하면 형식적인 요건을 따져보면 또 이게 또 해당될 여지가 있거든요. 들여다보지 내면 이면을 좀 들여다보지 않고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따져보면 또 약간 또 그 형식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형식적으로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 그렇죠. 근데 이런 건 있어요. 근데 이게 기사화되지 않고 하는 것들이 약간의 일종의 구제가 되는 부분들 사실 어떻게 보면 미담이 돼야 될 것들은 기사화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걸러주는 역할은 있어요. 사실 기사화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그 손정호 사건이 예전에 기사화되지 않았잖아요. 엠번방 사건도. 그래서 얼마나 약하게 처벌받았습니까? 근데 기사화되니까 그제서야 그 엠번방 사건에서도 그 춘천에서 먼저 잡혀서. 네, 그거 저희가 다뤘습니다. 네. 예, 저도 그때 출연했습니다. 네. 신유진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거군요. 네. 아무튼 그런데 기사화되는 것 그리고 관심을 갖는 것 이게 진짜 저는 사실은 이게 엄청 중요한 거구나. 계속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긴 한데 뭐 매우 중요한 지적인데 국민들이 다 각자 살림 바쁜데 모든 사안에 이렇게 딱 관심을 가질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송인이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요새 뭐 저도 현직에 있을 때 그랬지만 요즘은 뭐 진짜 주변에서 무슨 압력이 막 들어온다 하잖아요. 근데 판사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건 뭐냐면 여론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뭐 나 주위에서 뭐 전화해가지고 좀 이거 잘 좀 해주세요라고 아이 신경도 안 써. 이제는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여론이야. 오히려 막 이제 여론에서 맨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미 사실은 여론 재판이 이미 끝났어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재용 관련해서 여론전에 모든 사활을 걸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근데 또 이게 또 잘못하면 이게 또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또 이게 약간의 국민의 법감정과 물론 대부분이 일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법리상 약간 또 이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우리가 이제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무조건 그걸 또 따르는 것도 사실 위험할 수 있거든요. 네,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일단 당분간은
이 코너는 계속 가야겠네요. 아, 왜 없애려고 하셨어요? 우리가 항상 이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조금만 어려운 얘기하면 진짜 못 알아들어가지고 맨날 이런 얘기해. 아 진짜. 내가 야 무시하냐? 심판사. 아니 딴 때는 국민이야. 딴 때는 재밌다 막 이러면서 하다가 오늘은 이 당분간 되게 막 심판사 나 국민이야. 아이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